어떤 행성의 둘레가 40.1 메가미터. 메가가 얼마야? 메가가? 10에 몇 승? 6승? 킬로는? 1킬로미터는 10에 3승 미터. 요런 식의 이제 환산 체계가 있어요. 1 메가미터는 10에 6승. 그러면 10에 만약에 9승. 10의 9제곱미터는 얼마라고 부를까요? 기가. 네, 여러분 다 게임 해가지고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럼 10에 12승. 오, 이건 술 먹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 거. 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정도의 답변은 GPT도 잘 해주고. 그래서 요걸로 환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터를 기준으로 이걸 지금 외우고 있으니까 1 메가미터가 몇 킬로미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10에 몇 승? 3승. 그죠? 여기다가 1000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40. 오늘따라 이렇게 필기가 안 되지? 40.1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 이렇게 쓰면 돼요. 약간 좀 어색하지 않아? 표현이?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이거는 4.01 곱하기 10 해야지 40.1이 되잖아요.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얘가 4.01 곱하기 10의 4승 킬로미터. 이렇게 돼요. 요 지금 갑자기 지수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라서 일단 생략을 해봤어요. 지금 10의 3승에서 10의 6승으로 넘어갈 때 왜 1000을 곱해야 되지? 라던가 10이랑 10의 3승을 곱했는데 왜 많이 되지? 라던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수학, 고등학교 수학 지수 부분 참고해서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순간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는 이거 공식이야? 이 문제를 푸는데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후에 나오는 문제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공식이어서 일단 여러분들 지난주에 실험 하기도 해봤잖아. 그런 걸 토대로 생각할 때 조금 외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유낙하 실험을 해본 분들은.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사용을 하는 공식이고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공식이 3개가 등장해요. 이거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속도에 관한 공식이 있고요. 초기 속도에다가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제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 변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초기 속도만큼의 시간을 곱한 만큼이 계속 더해지고, 거기에다가 2분의 1의 가속도에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얘랑 닮았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은 수평이든 수직이든 상관없이 이제 표시를 하려고 S라는 문자를 썼는데, 자유낙하 같은 경우에는 Y축 상에서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거리를 Y라고 표시를 했고, 자유낙하는 특히 초기 속도가 0인 상태, 위로 던져 올리거나 아래로 막 던져 내리 꽂거나 이렇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앞부분 V0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2분의 1 AT 제곱만 나와서 이런 공식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 공식을 외워놓으면 얘한테 대해서 전혀 뭐 의심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2개 공식을 합쳐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안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긴 공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연립해서 t를 소거한 공식이에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공식 3개를 쓰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려요. 일단 잘 외워봅시다. 그러면은 상수 g라는 값이 9.8이다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중학교 교과서에는 9.8이라고만 하고 이거에 대한 단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질 않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고, 뭐 우리 9.81 뭐 이런 정도로도 계산하고, 장소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런 값을 배운단 말이에요. 단위가 이렇게 생겼다는 값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고민을 할 필요 없이 g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문제야. 그냥 외워서 풀면 돼. 사실 2번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왼쪽에 있는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g의 단위를 결정하시오. g의 단위를 애초에 모른다는 게 지금 물리 수업을 듣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나온 거는 차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차원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차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뜻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봅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문제냐면, 등식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등식이라는 건 차원까지 같아야 등식으로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사과랑 배를 1개씩 줘가지고 한 개 해서 2개가 됐어. 그럼 사과 배 2개, 사과 1개, 배 1개 해서 2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단위가 똑같잖아요, 양쪽에. 그럼 이게 등식으로 성립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되게 물체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뭔가라고 하는 걸 그냥 숫자를 셀 수 있는 걸 처음에 배우면
그거에 대한 단위를 임의로 붙일 수 있는데 일단 개라고 붙여보자. 사과 한 개, 뭐 바나나 한 개, 이렇게 하면 두 개, 이렇게 되는 수식이 성립을 한다. 그런데 사과에 대한 걸 꼭 그렇게 이제 개라고 붙여야 되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인데 2가 성립하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노트 한 묶음, 연필 한 다스를 받았어. 나는 상품을 몇 개 받았지? 이건 성립하지 않는 식이라는 거야. 왜냐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연필 한 개, 공책 한 개 받았어요. 그러면 2개 받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노트 묶음 한 개, 연필 다스 한 개 이렇게 받았어. 그럼 2개 받았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노트 한 묶음이랑 연필 한 다스를 받았는데 몇 개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위가 완전 다른, 좌변이랑 우변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식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식을 내가 이제 공식을 외울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려고. 공식을 외웠는데 방금 전에 내가 왼쪽에다 공식을 썼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필기를 한 사람이 반이고 필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반이야. 그래서 다시 공식을 써보라고 했어. 오늘 이 공식 못 쓰면 결석이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아이씨, 필기할 걸,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 교수 개, 이런 생각이 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머리가 약간 비상하게 이제 돌면,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S 너무 복잡하니까 V로 하자. V는 V0에 AT인지, V는 V0에 AT의 제곱인지, 이게 너무 헷갈려. 공식 2개를 너무 한꺼번에 봐가지고 둘 중에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딴 게 왜 기억이 안 나?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중간고사 때만 해도 챕터를 8개를 7개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챕터당 공식이, 주요 공식이 한 5개씩 쏟아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공식이 35개야 적어도.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35개 너무 그냥 다 비슷하게 생겼어. 어차피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거야. 나오는 문자도 계속 똑같아. 근데 막 X였다가 Y였다가 T였다가 막 그놈이야. 아, 포기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속도라는 개념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니까 이걸 차원으로 표시를 하면 좌변이 거리 L로 표시하고요, 차원 T로 표시, 시간 T로 표시. 그래서 T분의 L 차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V0도 속도니까 T분의 L 차원을 갖게 돼. 그리고 가속도가 어떻게 된 애냐면, 속도를 t로 한 번 더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이게 첫 번째 공식의 차원 검증이고요. 두 번째 공식은 내가 틀리게 외운 거, t분의 L, t분의 L. 상수는 어차피 단위가 없기 때문에 검증하지 않아요. t제곱 L, t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는 약분돼서
좌변 우변이 다 똑같이 t분의 l 차원이야. 근데 얘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변에 있는 t분의 l이랑 l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더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아까 노트 한 묶음이랑 연필 한 다스 이런 것처럼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차원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등식으로. 그래서 얘는 틀리게 외운 공식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식이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y는 2분의 1 gt제곱의 차원 검증을 하면 y는 거리의 차원이고 2분의 1 관심 없고 그 다음에 g의 차원이 있고 여기에 t제곱이 들어가요. 이렇게 생겼으면 g는 뭐겠냐고. 여기에 t제곱 l 이렇게 돼야지 양변이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원이다 라는 얘기야. 그 저런 차원의 표준 단위계를 어떻게 결정해? l의 표준은 미터이고요. t의 표준은 세크예요. 그래서 제 표준 단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 돼 이거? 그냥 처음부터 g의 단위는 9.8 m/s 제곱 이렇게 외웠으면은 이런 시간을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상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복잡한 공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자마자 9.8 m/s 제곱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유람선의 질량이 2.13 곱하기 10의 8 제곱 킬로그램이에요. 그 안에 있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대략적인 수를 계산하십시오. 양성자의 질량 모르겠는데? 얘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단위를 두 가지씩 알려주면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게 지금 좋겠죠. 아니면 구글에 물어볼까요? 양성자의 질량. 오, 똑같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럼 똑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이걸 써볼게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왜 그랬냐면 얘도 3개라서 그냥 3개로 계산해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킬로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나누면은 킬로그램이 없어지니까 무차원이 되잖아요. 근데 대략적인 수,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냐라고 하려면 단위가 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킬로그램 2.13 곱하기 10의 8 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그냥 숫자가 돼. 단위가 없는 숫자. 이러면 잘 푼 게 아니에요. 양성자가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개가 어디에 가서 붙을 거야?
여기에 가서 붙는 거야. 여기에 개가 붙으면 킬로그램은 없어지고 분모에 있던 개가 올라와서 여기서 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위에서 얘기했던 차원의 중요성이에요. 차원의 중요성. 양성자 한 개당 질량이 요만큼씩 된다. 그럼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를 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때 공학용 계산기 쓸 건데 미리미리 연습 안 하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계산기를 써봅시다. 이 공학용이야. 공학용이야. 2.13 곱하기 10의 8승 나누기 1.67 곱하기 10의 망했네.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 쓰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니까. 이거 핸드폰 계산기로 혹시 계산해 본 사람? 3번 팀밖에 계산을 안 해봤겠지. 계산기 쓰는 거 어렵습니다. 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이런 10의 8승이나 10의 마이너스 27승 같은 걸 계산기로 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2.13 나누기 1.67만 해놓고요. 요것만 해놓고 그러면 이게 1.27, 1.28이잖아. 유효 숫자를 3개만 쓸 거니까요. 1.28 그리고 10의 거듭제곱인 것들은 따로 계산을 할 건데 10의 8 있고 이 마이너스 27이 와야 돼. 마이너스 27이 어디로 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7이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면 더하면 얼마냐? 35. 그래서 1.28 28 곱하기 10의 35 이렇게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산술 계산인데 문제는 유람선이 보통의 가벼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때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겠냐? 또는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겠냐? 라고 하는 물리적인 상식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는데 주기율표 이렇게 된 내용을 하나 배웁니다. 질량수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배우는데 원소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개수를 질량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냐 중성자가 몇 개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원자의 질량이 정해진다는 건데 몇 개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몰라. 이거 어떻게 외워? 다 조사되어 있어서 주기율표를 찾으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주기율표를 찾으면 나오지만 원자가 100 몇 개 있잖아. 원소기호가 100 몇 개 있잖아. 다 외우기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있는 것들의 규칙을 좀 알면 좋은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초반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소 말고 이렇게 이제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매우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앞에 똑같은 것들이 많다.
그리고 전자는 거의 이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한데 반해서 전자는 매우 가볍다. 전자가 몇 개? 전자가 한 1800개 있어야지 양성자 정도의 질량이라고 해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랑 그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양성자가 2개.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양성자의 개수거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1개, 중성자가 0개 이렇게 될 거예요.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중성자가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베릴륨도 4개, 4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는 이 부분에서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를 구할 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2.13 곱하기 10의 8제곱 나누기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건 양성자만 들어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성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해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다시 계산기를 써봅시다. 계산기를 다시 써보는 이유는 계산이 지금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2.13 나누기 1.67 곱하기 2 나누기 2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1.27 나왔었는데 여기서 2가 분모에 있으니까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그러면 0.6377 이렇게 나가는데 유 숫자가 3개가 필요하니까 638 이렇게 쓰면 되겠네. 난리도 아니구만. 0.6 화가 난다 화가 나. 0.638 곱하기 10의 35 화가 나. 칠판 쓸까?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아까 40.1메가미터 쓸 때처럼 이렇게 안 쓴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유 숫자 표현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한 자리 꺼내야 돼. 6.38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10에 36이야 34야? 34야 36이야? 34?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여기서 곱하기 10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10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누기 10을 해야지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10에 35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에 35랑 10분의 2를 계산해야 되니까 6.38 곱하기 10에 3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1, 2, 3번 팀 맞았나요? 계산했던 거? 괜찮았어? 여기까지 괜찮았어? 오케이.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후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몰의 탄소 원자가 길이 121m와 너비 52m의 직사각형 표면에 균일하게 퍼져 있다. 여기가 길이 121m고요. 여기가 52m.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균일하게 퍼져 있으면 여기 몇 개가 있냐 이거야. 탄소 원자가 2몰이면 얘는 2 곱하기 개 NA개. 그 NA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부를 건데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서 1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의 무언가, 원자 혹은 분자, 이온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일이 세기가 좀 그래서 몰이라는 단위를 붙였다. 연필 한 다스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얘는 여기에 총 몇 개가 들어간다라는 거냐면 6.02 곱하기니까 12.04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들어가는 건데, 평방미터라고 하면 얼마야 이게?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그래서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나누기 121 곱하기 52미터 제곱. 그러면 제곱미터당 몇 개 들어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제곱미터당 몇 개 들어있다라는 게 나온다. 그럼 이 원자 수를 어떻게 구할 거야? 계산기를 써보겠습니다. 계산기 12.04 나누기 121 나누기 52는 0.001913 이렇게 나가니까 0.001913 곱하기 10의 23승 개잖아요. 이런. 그런데 얘가 하나, 둘, 세 개 필요하잖아. 1.913 곱하기, 그럼 1000만큼 곱했으니까 1000만큼 다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1.913 곱하기 10의 20 개. 단위가 개야? 아니죠. 제곱미터당 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유효 숫자가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얘는 유효 숫자가 3개, 얘는 2개, 얘는 1개. 아까 내가 얘를 쓴 건 3개. 그러면 얘가 유효 숫자가 있는 값이다 라고 하면 유효 숫자를 하나만 써야 되고, 얘는 유효 숫자를 생각 안 하고 얘나 얘만 생각하겠다 그러면 2개를 써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답은 2 곱하기 10의 20개 제곱미터이던지, 또는 1.9 곱하기 10의 20개. 이쪽의 확률이 더 커요. 2몰이라는 값도 어쨌든 측정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 숫자는 보통 측정한 값일 때 사용을 합니다. 뭔가 그 측정으로 인한 도구 자체의 불완전함, 그 다음에 그 통계적인 오차 같은 것들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그리고 대략 어림짐작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성의 표면적을 계산해 봅시다. 표면적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금성 9로 가정해야 돼요. 일단 9로 가정하자. 완전한. 금성이 9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구도 9가 아니야. 그런데 9로 가정을 해서 풀죠. 그럼 9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해요. 그럼 여기서 파이는 r은 2분의 이렇게 나오네요. 미터 단위로 썼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 표면적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4랑 4는 나눠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뭐만 하면 돼? 3.141592 곱하기 12100 곱하기 12100.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나오는 값이 얼마였어? 너무 큰데? 459, 960, 484까지? 459, 960, 484. 이렇게 나오는데 단위는 제곱킬로미터에 여기 유효 숫자 몇 개 선택할 거야? 모르겠죠. 얘가 유효 숫자 몇 개인지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최소 3개.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 여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3개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4는 하나? 2도 하나? 그럼 하나만 쓰면 되나? 아니죠. 얘네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유효 숫자를 계산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상수 같은 거야, 그냥. 그래서 쟤네들은 그냥 두고 저거 3개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4.60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 여기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4.6 나와가지고 4.6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까지 쓰면 여긴 다 버리고 4.5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새롭고 효율적인 차량이 있다. 이 무슨 59 갤런당 마일? 이게 마일 퍼 갤런이구나. MPG. 놀라운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광고야? 저게 정말 놀라운 주행거리야?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놀라운 주행거리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 연비가 되게 좋다라고 하면 리터당 얼마 정도 가냐면 국내 시판되는 자동차의 연비. 전기 자동차는 연비가 왜 이렇게 나오냐? 계산할 수 없어. 그건 휘발유로 나오는 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으니까. 와, 리터당 18.1에서 19.8을. 이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놀라운 주행거리예요. 이러면 놀라운 주행거리. 아니면 경차가 연비가 좋으니까. 경영. 모닝 연비 얼마? 모닝이 15.1, 복합 15.1, 고속도로에서 16.9. 그래, 놀라워. 아무튼 이거 되게 놀랍네요. 이 정도가 되면 놀라운데 지금 이 단위가 전혀 와닿질 않잖아. 전혀 와닿질 않으니까 계산을 해보자. 마일. 그러면 얘가 59 마일 퍼 1갤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여기에 갤런을 나눠줘야 돼. 갤런당 리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마일당 킬로미터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곱해줘가지고 나오는 값이 킬로미터 퍼 리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환산을 해야 되겠지? 단위 환산.
마일 환산. 좋은데? 1마일은 1.609. 그럼 1마일당 1.609. 그 다음에 갤런. 갤런도 주세요. 갤런은 뭐의 단위야? 리터가 부피니까. 부피? 오, 있어. 리터를, 갤런을 리터로. 1갤런은 3.785412리터. 아, 이렇구나. 그럼 우유 1갤런씩 사 먹으면 우유를 막 3.78리터씩 사 먹는 거야? 병의 크기가? 여러분 꼭 미국 가가지고 우유 1갤런씩 사 먹어보세요. 3.785. 이걸 계산해야 돼. 그럼 계산기 또 열어. 59 곱하기 1.609 나누기 3.785는 25. 진짜 놀라운데? 사기 아니야? 차의 연비가 어떻게 이렇게 돼? 말도 안 돼. 08, 080, 081. 이 숫자 몇 개 따져야 돼? 2개. 이 숫자 2개만 따집니다. 그러면 25.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얘는 또 왜 튀어나오셨죠? 필리핀에 이런 자동차가 있어? 책을 한 10년 후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때 가서 촌스럽지 않으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 연비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제값을 쓰면은 이게 어느 고생대 자동차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막대 모양의 미생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단위세포의 길이가 1.5 마이크로미터, 반경이 0.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뭔 소리야? 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미생물이? 원기둥 형태로? 아, 원통형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가정했어. 자, 그런데 길이가 1.5 마이크로미터, 반경이 0.25 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얘 부피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밑면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높이, 이거 계산해야 되고요. 표면적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파이 r 제곱 더하기 또 파이 r 제곱 더하기 옆면 어떻게 하지? 전개도 그려봐야 돼. 요렇게. 좀 잔인한데? 가뜩이나 작은 미생물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발견하다니? 그러면 얘는 지금 1.5잖아요. 1.5 마이크로미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아, 그렇지. 2파이r. 왜냐면 원의 둘레. 얘 둘레랑 얘랑 똑같을 거니까. 아, 이렇게 돼요. 얘를 계산하면 돼. 값을 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단위가, 얘는 마이크로미터, 얘도 마이크로미터니까 여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여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냥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미터 단위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예요. 1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미터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어요.
값은 각자 계산해 봅시다. 두 천체가 6,700만 마일 떨어져 있어요. 빛이 태양에서 금성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봅시다. 지금 그 두 천체가 태양이랑 금성이라는 얘기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태양에서 금성까지 6,700만 마일. 비행기 타고 가면 마일리지 엄청 쌓이겠네. 그래서 왜 이거를 미터 퍼 세크를 주고 마이크로초를 계산하래?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지 근데? 속도. 시간은 속도가 아니잖아요. 거리? 나눠요? 반대로? 왜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시간은 t의 차원이고 거리는 길이의 차원이고 속도는 t의 차원이니까 거리 나눠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서 t는 t의 차원. 맞네. 오. 근데 이거 아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무도 안 해. 이건 그냥 물리 기본 공식이야. 외워야 되는 사실이에요. 과학 시간에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변이. 이런 걸 외우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속도 줬고 두 천체 간의 거리 줬으니까 시간은 그러면 변이 나누기 속도이다. 이런 걸 아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t는 6,700만 마일 나누기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 계산해야 돼. 그러면 다시 6,700만은 얼마야? 만은 10의 4승 3 곱하기 10의 8승. 근데 마이크로초로 하래. 마이크로초. 그럼 얘가 마이크로초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일단 미터, 세크, 미터. 이런.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뭘 곱해야 돼? 아까 찾았던 그거 곱해야 되는데. 길이. 마일을 미터로. 1.609. 이거 누가 외웠어? 1.609. 그러면 마일 퍼 미터. 그래서 미터로 나와요. 계산해 봅시다. 킬로미터라고? 그러네. 그럼 나 아까도 틀렸니? 그래? 오락가락하네요. 1.609가 아니라 1609였다. 이런. 고마워요. 이거 지금 막 화면만 멍 때리고 쳐다보면 안 되고 핸드폰 계산기 꺼내서 여러분들도 계산하는 연습해야 돼요. 6,700 곱하기 1609 나누기 3은 3593 어쩌고였는데 433 10의 마이너스 4 미터 미터 나눠지고 세크잖아. 단위가 세크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유수자가 한 개잖아요. 한 개. 그죠? 빛의 속도 유수자 한 개로 썼어. 그러면 얘 그냥 4야.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의 제곱.
근데 이걸 뭐하러 마이크로 세컨드로 구해? 400초나 걸리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네. 아무튼 1 마이크로초는 1초. 이 마이크로초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1초 마이크로초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1초당 몇 마이크로초지? 10의 6승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10의 8승 마이크로초. 이상한데? 괜한 계산을 한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측정된 금속 조각의 질량이 250g이다. 부피가 50세제곱센티미터이다. 금속의 밀도를 구하라.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얼마야? 50. 질량이 250g. 그러면 5잖아, 5. 적절한 유효 숫자라니. 적절한 유효 숫자를 안 알려주고 적절한 유효 숫자를 구하라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가 이렇게 생겨봐갖고 숙제할 때 아주 곤란할 거예요.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 친구들마다. 누가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얘는 적어도 2개, 얘는 적어도 1개잖아요. 얘가 2개, 얘가 3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적절한 유효 숫자라고 판단하건대 신뢰도를 가장 낮추게 되면 넓게 가져가면 얘가 1개일 때가 가장 맞출 확률이 높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1개야, 유효 숫자가. 그러면 50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건 45에서부터 55까지라는 얘기고, 얘가 유효 숫자가 만약 2개야, 그럼 49.5에서부터 50.5까지인데 누가 봐도 얘가 관역이 크잖아. 화살로 맞추고 싶은데 요렇게 생긴 관역을 여기서부터 화살로 쏴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랑 이렇게 생긴 관역을 여기서부터 화살로 쏴가지고 맞추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맞추기가 훨씬 쉽잖아요. 얘는 맞추기가 어렵고. 근데 일단 맞췄다고 치면은 얘가 훨씬 정확하잖아, 얘보다.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숫자를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맞춘 답 자체의 신뢰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쓰는 거예요. 내가 맞췄는데 내가 그냥 이거를 54라고 해도 맞는 게 되고 53이라고 해도 맞는 게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53이라고 하면 오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적절하게 맞았다라고 우기기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5.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순간 이제 오답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 이유는 얘네들의 유효 숫자가 정체가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1차원 운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요. 시간에 따른 위치 방정식.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x는 미터 단위이다, t는 초 단위이고 숫자 3과 5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3은 3이고 5는 5지 뭘 의미가 있어. 뭔 소리야. 10번 문제 푼 사람. 7, 8, 9, 10.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 0초일 때 위치. 5는? 오. 대단한데? 고마워요.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 의논한 거죠? 네. 자, 요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원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x가 미터 단위이고, 그죠? 거리의 차원이고, 그러면 3도 뭐야? 얘 상수니까 여기도 거리의 차원이어야 돼, 그죠? 그리고 5가 이렇게 돼야지 시간의 차원하고 붙어서 양변이 다 거리의 차원이 돼요, 그죠? 그럼 얘가 3, 얘가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은 거리이고 5는 속도. 일단 단위나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더 구체적인 값이 나왔잖아. 이런 거. 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t는 x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5고요. 5는 함수에서 기울기이고 얘는 y절편이에요. y절편의 의미가 뭐냐면 t가 0일 때 값이에요. t가 0일 때 3이 단위가 거리니까 요런 말이 이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이다. 5는 속도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미터 퍼 세컨에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얘를 그려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예요. 근데 저 기울기가 여기서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y축이 x축이란 말이야. x축이 t축이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t가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란 말이야. 아, 틀렸어. 미안해. 정신없네. tx.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가 v예요. 얘가 속도 v야. 그럼 속도가 일정한 상태라는 거지.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x는 3 플러스 5t 이렇게 나왔어. 혹은 x는 at 플러스 x0 이렇게 나왔어. 보통 등속도 운동에서의 공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얘를 접근하면 대학교에서는 x를 미분한 게 v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그냥 a가 나와서 여기가 a가 아니라 v라고 보통 쓰겠죠. v. 그래서 v가 v여서 속도가 v인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돼요. 처음 초기 위치에서부터 1차원 운동이다 라고 따지면 여기가 원점일 때 이런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x0에서 이렇게 v로 출발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는 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은 더 헷갈려질까요? 일단은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문제 푸는 기술만 생각하면 x 플러스 5t 이렇게 될 때 얘는 시간에 비례하는 값을 그냥 쓰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되는 5, 3 그리고 기울기가 5. 기울기는 속도이다. 이렇게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운동에서 관심이 있는 물리량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속도, 속도, 변위, 혹은 이동거리. 이렇게밖에 관심이 없어. 그럼 여기서 3이랑 5가 이 셋 중에 하나야. 3이랑 5가 똑같은 건 아니겠지. 그럼 셋 중에 두 개 고르면 돼. 가속도랑 속도, 속도랑 변위, 가속도랑 변위. 셋 중에 두 개 고르면 돼. 그럼 뭘 고를 거야? 객관식 문제야. 그냥 주관식 같이 생겼지만. 그런데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빨리 풀 수 있다.
아, 되게 어려운 거 나왔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지난주에 뭐였지? 낙하산 떨어뜨리는 거. 그 문제 생각해보면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9.8이 딱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긴 운동을 푸는 거라서 가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9.8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9.8이 안 나오면 아래로 중력은 분명히 작용하는데 왜 9.8이 안 나왔지? 저걸 작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가 뭐지? 얘가 항력이라는 거야. 얘 항력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해. 그래서 저걸 풀려고 하는 시도예요. 근데 저항력이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때로 되게 달라요. 여러 가지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차원을 맞추게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는 C는 무차원이야. 그러면 로, V, A 얘들만 이제 차원이 있는 애인데 밀도는 차원이 뭐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m의 차원, 부피는 미터 세제곱의 차원. 그 다음에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 A는 거리의 제곱. 그렇구나. 그러면 F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L제곱, L세제곱 해서 T분의 M. 이게 F가 나오는 게 아니지. F의 차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붙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가 붙었잖아요.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얘를 계산해 보면 여기에 이제 F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F의 차원이 뭔지 또 알아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F는 단위가 뭐야? F는 단위, 힘의 단위, 뉴턴. 그러면 완전 아닌데? 왜냐면 좌변에는 뉴턴이라고 할 만한 게 나와 있질 않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F는 MA. 요 식을 써놓고 다시 비교를 해야 돼요. M은 질량, A는 거리 나누기 T의 제곱. 이게 뉴턴이랑 차원이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좌변이 MLT 제곱이 되도록 M 알파, L 베타, L 제곱 감마, L 세제곱 알파, T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다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는 얼마야? 알파는 1. 왜냐면 M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베타는 2. 감마는 얘가 2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 L 2R 나누기 L 하면은 L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2R 빼기 2R 아니지. 2 감마 빼기 1이 1이야. 그럼 감마는 1. 이렇게 풀리겠어요. 질량 킬로그램이라면 M이라고 쓰고 부피는 미터 세제곱이라면 L 세제곱이라고 쓰고 이런 거 진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문자를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쓰는 거여서 여러분이 그냥 헷갈리면 이 문제 사실 어떻게 풀어도 답만 내는 데는 별 지장이 없냐면 속도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답을 내는데 큰 지장이 없어.
단위로 풀어도 차원에 관한 문제를. 그래서 얘는 C 로의 1 V의 제곱 A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공식이. 저항력은 대단히 복잡하게 생겼구나. 아, 되게 어렵게 생겼다 이 문제. 12번 푼팁, 10번, 11번, 12번, 12번 푼팁. 이거 답 안 시킨다고 하더니 시켜갖고 미안해. 그래도 혹시나 3개? 아, 어떻게 맞췄지? 5랑 4랑 0이랑 하면 3개 맞죠? 3개. 나는 이게 무슨 숫자인지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소수점이 2개 찍혀있나?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 나만 고민하는 거야 지금? 고민했잖아.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손. 아무도 안 했네. 12.0.00540은 뭐야? 무슨 숫자야?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건 나뿐이었구나. 고마워요. 다 열심히 정신 차려주고 있어서.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문제가 지금 다 교과서 미국 책이어가지고 교과서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뭔 관심이야 이게. 우리는 갤런 단위도 쓰지 않으며 마일 단위도 쓰지 않아서 요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서는 현실적인 감이 없어. 그래서 시간이 좀 남거든. 이런 거 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고쳐서 계산해보세요. 난 애리조나주에 가본 적도 없네. 애리조나주가 어디에 있는 거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여기서 뛰던 선수 있지 않나? 김병현 시절. 김병현 선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나? 박찬호는 혹시 알아요? 왜 알지? 아, 김병현도 알아요? 박찬호가 이미 은퇴했을 때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았나? 몇 년생이에요? 2005년생? 애리조나 주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디젤류의 양을 구해봅시다. 아,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가 갤런당 마일. 아까 구했던 거네. 30.0 마일 퍼 갤런. 근데 얼만큼을 주행하냐면 연간 평균 12,000마일. 그럼 12,000마일을 어떻게 해? 곱해? 아, 이거 나눠. 30.0. 그러면 갤런이 나오는구나. 몇 갤런 쓰는지. 그럼 각 자동차가 몇 갤런을 쓰는 거야? 40갤런. 한 자동차가 연간 40갤런 정도를 쓰는데 이만큼의 사람이 살고 있대. 7 곱하기 10의 6명 살고 있어. 자동차가 명당 4대. 아, 그래? 400이라고요? 아, 그러네. 고마워요. 400갤런 5명. 그러면 명당이니까 47에 28. 28 곱하기 10의 6승 대 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갤런이 아니라 한 대당 갤런이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한 대당 12,000마일 가니까. 그러면 400갤런 곱하기 뭘 해야 되는 거야? 28,
10의 6승 대. 그러면 대랑 나눠지고 갤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되게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에 뭐 문장제 푸는 문제 같으면 어떻게든 고민해서 이제 푸는 방식을 잘 알려주기는 하겠으나 물리 1단원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단위들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36? 36으로 왜 나눠야 되지? 하루에 그냥 건강 평균 아, 하루에 사용되는 디젤류의 양. 그럼 이게 여기에 하루니까 얘가 연간이라는 게 또 붙는구나. 여기에 연. 그러면 여기 년.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것도 1년이야. 연당 갤런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년 하루 이렇게 생긴 단위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바에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루가 몇 년이야? 아, 여기에다가 365를 쓰면 되는구나. 1년이 365데이니까. 그래서 요 구한 걸 365로 나누면 하루당 갤런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같은 걸 알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주유소를 차리든 뭘 하든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취직 안 하고 어디 나가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닭강정집을 차린다고 합시다. 순천향대학교 앞에다 닭강정집을 차릴 건데, 그냥 차려? 백정 닭강정? 이러면 그냥 차린다고 장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순천향대학교 앞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닭강정의 양을 구하시오. 그러면 닭강정집이 몇 개 있는지 보고 이 승산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냥 무작정 내가 맛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서 승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맛있으면 결국엔 이기기는 하겠지만 초반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자동차 연비만 구하자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일단 단위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다. 지름이 6.3cm인 원통의 길이가 있어요. 표준 국제 단위에서 실린더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입니까? 지금 내가 원통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원통을 정말 원통답게 그려야 합니다. 원통의 길이 14.4. 지름 6.3 cm. 부피 IR 제곱 H.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3.14 곱하기 지름, 반지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유효 숫자는 2개. 계산해서 쓰면 되겠죠? 단위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계산부터 해. 3.14 곱하기 6.3 곱하기 6.3 곱하기 14.4 나누기 4는 반대로 안 나. 네? 아, 2로 안 나눴다고? 네, 결국에 나눴어요. 이렇게 나왔어. 448.6. 근데 유숫자 2개만 쓸 거야. 45. 이렇게 나왔잖아요. 국제 단위에서 표준 쓰려면 미터 써. 미터 세제곱으로 나타내. 미터 세제곱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여기다가 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1m가 100cm잖아. 그러면은 1m가 100cm인 거에 세제곱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세제곱 센티미터 사라지고 미터가 남겠죠. 그러면은 10의 6승이 밑으로 들어가. 그러면 얘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0의 6승이 밑으로 쭉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승 미터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위가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측정하게 될 거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환산을 해서 통일된 조금 단위계를 쓰려고. 단위계를 그럼 하나만 쓰면 좋은 거 아니냐? 하나만. 딱 표준 국제 단위계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또 일상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위 체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아보가드로 수 같은 것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런 거 늘상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늘상 쓰고 있을 수 없어. 내 키를 표현하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키 170cm야. 그럼 170cm 이렇게 말하면 편한 거야. 이 표준으로 하겠다고 1.7m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러면은 조금 성가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더 성가시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 숫자의 규칙에 따라서 표현식을 단순화해 봅시다. 21.8 요거는 그래도 쉬웠다. 요건 괜찮았어. 21.8 나누기 16.9는 1.2899 그러면 3개 1.29 얘도 단순화해 봅시다. 43.5 43.5 곱하기 2.406은 이거는 3개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105 규칙 1.05 곱하기 10의 제곱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곱하기나 나누기 같으면은 개수를 맞추는 건데 얘는 자릿수를 맞춰야 되죠. 더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냥 2.3이라고 하면 되고 얘는 0.4라고 하면 되고 6.2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얼마인지 봅시다. (2.3) 더하기 0.4 더하기 6.2는 이렇게 되면 8.95 아까 걸 그대로 그냥 더하면 얼마야? 2.3025 0.44 6.2는 8.94 얘도 반올림하면 8.9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데 8.95 막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하면 9.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다 더한 다음에 처리하자. 8.94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8.9로 처리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해 봅시다. 버니어 캘리퍼스가 뭔 줄 알고? 자예요, 자. 자의 이름을 붙여놨어. 자를 사용해서 직사각형 판지의 길이를 측정했더니 17.32cm가 됩니다. 줄자를 사용해서 이 판지의 너비를 12.0cm로 측정합니다. 적절한 유효숫자, 면적을 결정하시오. 17.32 곱하기 12.0 근데 유효숫자가 3개네. 그럼 3개로 맞춰야 되겠죠.
17.32 곱하기 12.0. 뭔 날개야? 17.32 이런 17.32 곱하기 12.0 207.84.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3개 맞춰야 되니까 208. 2.08 곱하기 10의 제곱 얼마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가 어떻게 생겼고 그걸로 무슨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같은 걸 공부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도구는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자거든요. 특히 곡선으로 생겨있는 물체 같은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좋은, 보통 우리 문방구 가서 자사면 밀리미터 단위까지 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밑으로 이제 더 잘라가지고 잴 수 있는 도구인데, 그 정밀한 도구를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재요. 요 눈금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면 여기가 이제 8cm, 여기가 9cm고 얘도 그냥 밀리미터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눈금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눈금이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까지 잴 수 있어? 그걸 10등분 해가지고 0.1mm까지 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 더 내려가는 거지. 눈금이 그렇게 생기질 않았는데 저걸 어떻게 재지? 얘도 봐봐. 원래 보통 자가 17.3까지 쟀으면 진짜 훌륭하게 많이 잰 건데, 그런데 17.32까지 정확하게 쟀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보통 줄자 사용하면 이렇게 재는 게 그냥 최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냐 이거야. 나중에 한번 버니어 캘리퍼스를 보고 고민해 봅시다. 시간의 함수로 위치를 설명하는 방정식. 얘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는 미터 단위라고 써놓은 거고, 얘는 미터 퍼 세크에다 t 붙인 거고, 얘는 가속도에다 t제곱 붙인 거구나. 직선을 따라서 이동할 거야. 그게 1차원 운동이란 소리야. 1차원 운동인데 지금 생긴 게 t에 대한 1차, t에 대한 2차. 그래서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xt가 써지잖아요.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한 값으로 되어 있어. 그럼 얘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거야. 0에서 50초 간격에 대해 x 대 t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0일 때 얼마인데? t가 0일 때 x가 40 플러스 4t 마이너스 0.0485 t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40이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해.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사실 알 길이 없어. t가 0보다 클 때만 관심 있죠. 과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t, x, t, x. 그럼 꼭지점이 어딘지를 판단해야 돼요. 꼭지점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꼭지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배운 그런 방법을 쓸 건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좌표평면에 그려라 라고 하면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바꿔서
P, Q를 찾고 이렇게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손으로 그냥 그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얘를 인수분해를 어쩌다가 우연히 되게 잘해가지고 얘가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되는 걸 우연히 봐가지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그 중간 반대는 지점이 꼭지점, 이렇게 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함수를 보고 그런 게 잘 떠오르면 좋은데 누가 봐도 0.0485 같은 걸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잖아. 왜냐면 이런 걸 하려면 이 문제는 0.0485로 일단 묶어야 돼. 이게 뭐하는 짓이지?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현타 온다고.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50초일 때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지? 아씨, 못하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 43분인데 수업을 일찍 끝낼까? 그냥 다음 주에 MT나 잘 갔다 오세요. 막 이럴까? 이렇게 되는 거지. 고개 끄덕거리지 마. 안 끝낼 거야. 끝까지 다 할 거야. 잠깐 희망 찾다가 사라졌니, 희망이? 다음 주 놀잖아. 실험 시간에도 거의 다 놀고 있었잖아. 오늘도 또 실험 시간에 또 놀 건데. 이거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아까 19번 푼 팀이 대신 좀 풀어주면 안 돼? 뭔 소리를 하는 거죠, 교수님? 이러고 쳐다보고 있네. 그러지 마. 풀긴 풀었어요? 고마워요. 못하겠어. 못하겠어. 0은 어떻게 대입했는데 내가 50까지만 대입해볼까? 50? 진짜 성심성의껏 0.0485 곱하기 50 곱하기 50은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싶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는 거 어디 있냐? 공학용 계산기라며. 여기 있다. 마이너스 거기다가 4, 5, 20, 200 더하고 플러스 50 더했어. 계산기도 그나마 사용도 못해.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계산기 사용이 이렇게 어려워. 이 그래프 지금 내가 이런 딴짓하고 있는 사이에 풀어본 사람, 그린 사람. 교수님 왜 이렇게 못하시죠? 이거 이렇게 뚝딱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건 빼고 이거 이렇게 뚝딱 하면 되는데요? 교수님 못하실 수도 있죠? 그럼 교수님 못하실 수도 있죠도 빼고. 이거 되게 쉽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딱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그 2학년 때 배우는 거, 그 최소값구하고 최대값구 하는 거 이차함수. 그래서 되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지 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지오지브라 누구야? 훌륭했어. 지오지브라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엑셀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는 0부터 해보기로 했잖아요. 얼마까지 해보기로 했냐면 50까지 해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늘리면 드래그해서 50이 나오고요.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저기 나와 있던 수식을 쓸 거예요. 는 마이너스 0.0485 곱하기 t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t 플러스 40 이렇게 쓰면 돼.
되겠냐? 당연히 안 되겠지. t가 아니니까요. 엑셀에서 쓸 때는 그 t를 뭘 받을 건지를 써줘야 돼요. A1 옆에 있는 그 숫자를 받아서 t에다 집어넣겠다. 일종의 코딩 같은 거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가능합니다. 아니 이걸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요? A를 선택하고요. B를 선택해서요. 삽입 누르고 차트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일부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누가 얘기했어. 지오지브라.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 지오지브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로그를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y는 마이너스 0.0485 t 제곱. 이건 되게 진짜 똑똑해. 아무렇게나 써도 그냥 지가 알아서 대충 고쳐줘. 대충 그렸어? 아 여기에 그려지는구나. 아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그릴 수 있어요. 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막 PQ 구하고 막 그러고 있겠냐고, 그지? 0.0485 같은 거 나오는 이 시점에 말이야. 이런 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얘한테 좀 해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코드를 만들어줘.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싶지 않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이거를 여기다 붙여. 파이썬 사이트 A. 이것도 웹에서 구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써봅시다. 파이썬을 실행시켜보자. 런. 일단 GPT가 만들어준 애가 잘 작동을 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이럴 정도면 그냥 계산하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진짜 오래 걸리네. 그러면 다른 도구. 얘도 코드를 그냥 바로 돌릴 수 있거든요. new python run. 뭐야? 에러야? 못 짰어? 뭘 못 짰어? 17번째 줄. 아 이거 못 짰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어 우리는? AI로 코드를 생성하자.
아무튼 이런 걸 이용하면 쓸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려줬네. 근데 얘가 개수가 다르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0.0485 들어가야 되고 4 들어가야 되고 40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코드를 가지고 얘는 실행해서 그려줬어. 얘가 훨씬 빠르네. 마이너스 0.0485 4 40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범위 설정도 가능하니까 0부터 50까지로 바꿔서 그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버튼 누르면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라서 이렇게 그렸구나. 그러면 50. 구글이 짱이야. 구글이 제일 빨라. 구글로 합시다. 구글과 챗 GPT 이용하면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중학교 수학시간에 혹은 나 잤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험 보고서를 이렇게 그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 보고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막 연필로 막 끄적끄적 대가지고서 막 휴지 조각에 해온 것 같이 해온다. 이러면 이제 A, B, C 중에 C 간다. 이런 얘기인 거지. 나의 눈높이가 여기에 있다. 질문이 있으시면 남으시고요.